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쉽게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와, 이번 주도 경제 뉴스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네. 그나저나 어쩌죠? 뭘요? 어떡해요? 아니, 어제 한국은행이요. 네, 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올리나요? 이게 0.25%포인트 어제 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연 3.5%가 됐습니다. 0.25%포인트 올리는 걸 이제는 베이비 스텝 또는 노멀 스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워낙 자주 올리니까 방금 전에 어쩌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이후에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쉼 없이 금리를 쭉 올렸거든요. 7차례 인상, 연속 금리 인상이고요. 그러니까요. 7차례 중에 2번은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는 0.5%포인트 인상이었고 금통위가 1년에 우리나라가 8번 열려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7번 내리 연속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1년 내내 올렸다 이렇게 봐도 그러네요. 되고요. 그리고 1년 전인 2021년 11월에 한 차례 올렸고 그리고 1월 달에 2022년 1월에 한 번 더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부터 7차례니까 와. 총 더하면 근 1년 사이에 9차례 금리 인상했다. 네. 이렇게 보이죠. 1999년도에 기준금리라는 용어가 도입됐으니까 1999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금리를 올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사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어떻게 보면 소비도 신용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빚을 통해서 소비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를 바탕으로 경제를 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뭐 소비의 경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빚을 내서 소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숨 소리가 푹푹 나오는 거죠. 아니, 당장 저부터도 한숨이 길어졌는데 특히 주택 관련된 대출은요. 네. 금액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도 한 7에서 8%까지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일반 가정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계 대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그 규모가 1757조 1757조 969억 원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또 74%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변동금리 상품을 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가 같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걸 토대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0.25%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만 3조 3천억 원이 늘어나요. 이걸 우리가 나눠내고 있는 거죠. 총 9차례 금리 인상 동안 금리가 인상된 폭이 3%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0.25%포인트 오를 때 3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 이거 곱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39조 6천억 원, 거의 40조 원 늘어났다는 얘기죠. 1년 사이에 이게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출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1인당 얼마 정도 늘었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이자 부담을 1인당 우리가 196만 원 정도 더 했다는 얘기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자가 200만 원 오른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올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고 사는데 쓰는 물건값도 같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기름값이나 금리가 오를 때는요. 매번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오를 때는 바로 오르거든요. 기름값도 바로 올라요. 근데 내릴 때는 뭔가 속도가 지지부진해요. 내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네네. 이게 느낌적인 느낌인 건지 진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금 금리는 별로 안 오르는데 대출 금리 이것만 껑충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랬죠. 근데 이게 아까 느낌 아닌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느낌 아닌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확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여러저러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어쨌든 금리도 유가도 원가 반영을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좀 빨리 하고요. 불리한 상황에서는 좀 늦게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건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되고요. 오늘은 일단 유가는 좀 논외로 하고 네. 금리만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라는 게 이제 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눈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 또는 조달금리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데 내가
그 대출 금리를 받으면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서 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은행들이 여기저기서 돈 가져오면서 관리하고 하는 비용들, 그리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 이 얘기는 한마디로 돈 떼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까지 감안해가지고 가상금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준금리에다 붙여서 최종금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또 이 가상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사실 금리에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 가상금리 조정 여력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이거 조금 해석을 해보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오. 금리 좀 내려라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죠? 물론 저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걸 바라죠. 네. 다만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금융당국이 예금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은행들끼리 이렇게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하면 대출금리까지 같이 오르니까 이거 자제해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대출금리 고공행진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앞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돈의 상당 부분이 예금으로 유치한 돈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 올라가고 이 비용이 금리에 반영돼서 결국에는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 경쟁 좀 하지 말고 예금금리 좀 그만 좀 올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5%대까지 올라가던 예금금리는 당국의 이런 발언 이후에 3%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뚝 떨어졌어요. 네, 어제 기준으로 보면 대형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KB국민은행이 한 3.8% 정도 되고요. 농협이 한 3.88% 정도거든요. 거의 5%에서 3.8% 정도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대출금리는 어땠느냐? 주춤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올라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7에서 8%까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올라버렸죠. 이렇다 보니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만 더 벌어지면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킨 셈이 돼버린 거죠. 이런 비판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제서야 갑자기 또 금융당국이 나서서 은행들이 가상금리 조정 여력이 있으니까 대출금리 인상 자제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는요, 은행들이 대출해줄 돈을 구하는 이 조달 금리가 떨어지면 네네. 대출 금리도 안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시장에선 이게 작동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네네. 은행들이 혹시 이게 일부러 이익을 많이 보려고 반영을 안 하는 건가요? 일부 의심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돈이 오가는 시장은 단순히 상품 거래하는 시장하고 동일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 이제 이른바 완전 개방 시장,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금융시장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특히 대출 시장은 이런 이상적인 자율경쟁 시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출하러 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은행의 만기 대출금이 거의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을 하거나 또는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되면 금리 차이 다 보고 나서 제일 싼 데 가서 대출 탁 받으면 대출금이 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대출 해준다는 곳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대출 한도 좀 늘려주세요. 뭐 금리도 조금 어떻게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비굴한 모양새를 떼서 겨우겨우 받아내죠. 무릎만 안 꿇고 있는 거죠. 그죠? 무릎 꿇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급할 때는 아유. 당장 내일 대출금 못 넣으면, 그러니까 전세자금 못 넣으면 집에 못 들어가면 상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수요와 공급으로 그냥 결정되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어쨌든 금융당국이 지금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올라간 기준금리는 일단은 반영이 될 테고, 그럼에도 가상금리를 줄여서 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일단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당국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은 당분간 네, 지켜봐야 된다. 네, 요 약간 말에 주춤 또는 살짝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네.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워낙 크게 늘어나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다시 되팔거나 혹은 사들인 다음에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사들이는 거 매입하는 거 검토해 보라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이 발언이 전해진 다음부터 여기저기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가요 이렇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제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2008년 금융위기 네. 이후에 주택시장 굉장히 급냉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16만 채까지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오. 저도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한데 네. 반포에서 분양했던 자이 아파트 지금은 뭐 강남 상구의 대표적인 아파트잖아요. 이때 이게 미분양 났거든요. 오. 그래서 어땠냐면 제가 그때 증권부 기자였는데 어. 부동산부 기자들을 통해서 건설사에서 그 당시 한 60에서 70% 분양가에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50% 절반 가격에 사갈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샀어야 되는데. 거의 박앤세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이 미분양 주택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김큐께서는 그때 거의 일선에 계셨으니까 네네. 더 생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생일대 기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부동산 시장에 나선 사람이 없으니까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았다고 거고요. 어쨌든 워낙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꺼내는 카드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2009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정부가 그 매입했던 그 제도는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제도라는 걸 활용했어요. 분양가의 50% 선에서 정부가 매입을 해주고요. 나중에 건설사가 되사간다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분양주택이라는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 물건이잖아요. 상품이잖아요. 위분양이라는 건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고 처리를 못하면 부도가 나거나 망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넣어주고 이걸 부도나 뭐 그 망하는 걸 막아주는 대신에 잠시 동안 이 자금을 융통해서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당포? 요즘 MZ세대들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전당포 역할을 정부가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기분 상하게 알아들었어요. 저는. 네. 이 전당포 전 실제로 뭐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정부가 전당포의 역할을 맡아서? 근데 이번은 지금은 검토 단계니까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몇몇 언론에서 이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제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제도는 주택보증공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시행하려면 사실 주택 시장이 진짜 많이 침체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양가의 50% 정도에 매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금도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매입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전당포 역할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건설사에 꽤 지원해주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냐, 건설사만 도와준다라는 비판도 좀 수용을 해야 되고 분양가에 얼마에 사줄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채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아까 16만 채 2009년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매입 임대라는 걸 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매입 임대라면은 뭐 사들여서 임대를 준다 네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하는 거니까 공공임대를 공공임대.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LH 한국토지공사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다만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지는 않고 현재는 기존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미분양 주택을 추가해서 시행하면 사실 안 될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가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하면이죠. 음. 이 잘이라는 게 중요한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매번 잘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원하는 지역에 정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잘 팔리는 지역에서 굳이 내가 이걸 공공에 팔 이유가 없고요. 그쵸?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지역에서는 주변에서 시세 떨어진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 때문에 공급지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미분양이 먼저 시작되는 지역은 어딜까요? 강남 3구 이런 데일까요? 왠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아닐 테죠. 분명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 도시가 미분양 상황이 큽니다. 그럼 정부가 사들여서 이걸 공공임대로 돌리려면 그 지역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종종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들이 공실로 그냥 망치돼 있고 임대를 통해서 사들인 투입 자금을 장기간 동안 회수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회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덥석 지금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로 돌려도 과연 이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섣불리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정부의 미분양 주택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냐 아니냐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뭔가 시장에다가 조치를 내놔야 진짜 심각 단계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에서 미분양 매입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버블이 낀 게 어느 정도 빠져야지 시장이 정상화되지 이 정도 가지고 지금 꺼낼 카드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천정부지로 높아져 버린 주택 가격을 보면서 사실상 집 사는 걸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미분양을 사들여줘서 건설사를 돕는 게 아니라 앞서 저희가 금리 얘기를 좀 했는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게 진짜 필요한 조치다. 뭐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이런저런 부동산 규제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진짜로 부동산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거든요. 이 미분양 주택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주택 시장이 하락세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분양 늘고 주택가격 빠지는 상황이 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의 심리가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반등하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 잘 들었습니다. 네. 김키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할게요. 잔나비의 쉬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